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보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DHS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USCIS의 발표를 일부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이익 또는 국가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이민서비스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침은 일괄적인 변경이 아니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도록 강제할지 여부는 개별 이민당국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러한 재량권이 예전부터 존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것은 당국자들에게 사안별로 항상 존재해온 재량 권한을 상기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자 기간을 초과한 체류자나 공공혜택 이용률이 높은 국가 출신 시민들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발표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었지만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한 만큼 혼란과 불안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DHS의 조치가 전략 변경이 아닌 행정 정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민국의 지침이 알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조치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폭넓게 예상했지만 혼란스러운 발표 방식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단체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보다 견고한 합법적 이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이번 정책 변경이 고용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4년 약 140만 개의 영주권을 발급했으며 그중 약 82만 개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승인됐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추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 비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가 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발생한 한 이민자 가족의 사례를 보면 IC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 명령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이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은 법률적 쟁점보다도 비용입니다. 구금된 이민자가 신청해야 하는 추방 구제 절차의 수수료는 기존 $130에서 $1,670로 급등했습니다. 과거보다 13배 가까이 오른 금액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수수료 인상이 단순한 행정비용 조정 수준을 넘어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올리아 카탈라 변호사는 구금 상태의 이민자들은 이미 수입원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갑자기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 구제 신청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면제 제도가 사실 막힌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법원이 일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엔 면제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이민 법원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연방관보를 통해 추방 유예는 신청서인 I-246 양식의 수수료를 현행 $155에서 $755로 38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I-246은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실제 강제 출국을 일시적으로 연기해달라고 IC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진행 중인 다른 이민 구제 신청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보호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가 필요할 경우 또는 본국 송환 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제 수단조차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의 델레니올 IC 구금시설에서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며 결국 시설 주변에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수감자들은 열악한 구금 환경과 처우의 항의에 일주일 전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으며 이를 지지하는 이민단체와 IC 요원 간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어제 자정, 뉴욕 딜레니올 IC 구금시설 주변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구금시설 주변 반경 0.5마일 구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폐쇄해야 한다는 조치입니다. 바라카 시장은 지금부터 구금시설 인근 거리에선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야간에 모든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다며 차량 통행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식적인 업무가 확인된 차량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시위가 격화하자 주 정부는 충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도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동안 일어난 충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30일 뉴욕 구금시설 밖에서는 하루 종일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오후 9시경에는 200명 이상으로 불어난 군중이 바리케이트를 밀치고 경찰들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앞에서 시위 진압 장비를 착용하고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습니다. 데이븐포트 주 검찰총장은 주 정부가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ICE로부터 해당 지역 치안 유지 권한을 넘겨받고 뉴저지주 로컬 경찰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을 투입해 시위대에 대응하고 시위대를 정해진 구역에서만 시위하도록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딜레니올은 1000명 수용 규모의 민간 운영 이민자 구금시설로 해당 시설 구금자들은 식사 지원과 의료 접근 차단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요. 한인 후보 맞대결로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시의원 예비선거는 현직 시장과 러닝메이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승리한 폴김 시장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타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치러진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폴김, 저스틴 강, 루시앙 후보가 나란히 승리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치열한 대결을 펼쳤던 한인 후보 대결은 현직 폴김 시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폴김 후보는 770표, 득표율 57.85%로 560표를 득표한 데 그친 민석준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른 저스틴 강, 루시앙 두 시의원 후보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저스틴 강 후보는 705표를, 루시앙 후보는 619표를 얻어 603표를 얻은 원유봉, 532표에 그친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를 누르고 11월 본선거행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투표가 끝나고 승리 축하 파티에서 지지자들은 폴김 후보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축하했고 폴김 후보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단합이 돼서 본선국에 돼서 공화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4년 동안 더 열심히 우리 팰리세이즈 파크를 하나밖에 없는 자부심 키울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타운을 꼭 만들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승리한 저스틴 강 후보도 좋은 팰리세이즈 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유권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선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다 좋은 팰리세이드 파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아쉽게 패배한 민석준 후보는 그동안 함께해준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펠팍 이제 예비선거, 시장 예비선거를 치르면서 그동안 지지해주시고 또 도움 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들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과 시장, 시의원직을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근로요건 의무화를 앞두고 가입자들의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한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기관이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 가입 요건 충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노인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주 정부기관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로요건 충족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4표, 기권 2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7월 제정된 대규모 감세법의 후속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에 새로운 근로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19에서 64세 성인 가입자는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을 증명해야만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근로 요건 신설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박탈되는 수혜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주의회가 수혜자 자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내년부터 새 근로 요건을 적용받는 대상은 약 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연방학자금 대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연방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대폭 변경됩니다. 상환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학원생 및 학부모 대상 대출 프로그램도 축소돼 학자금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의 다양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들을 대체할 RAP 플랜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RAP 플랜은 대출자의 총 소득에 따라 1에서 10%의 금액을 매달 상환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프로그램에 있던 월 상환액 완전 면제 조항이 없어지고 소득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최저 월 $10의 상환액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상환액에서 $50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 대출금에 대한 탕감 문턱도 높아집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20에서 25년 상환 후 남은 잔액을 탕감해줬던 것과 달리 RAP 플랜은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30년 동안 상환해야만 남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학자금 신규 대출자가 소득 기반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RAP 플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대출자들은 기존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으나 2028년 7월부터는 RAP 플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연방법원 판결로 인해 사실상 폐지된 세이브 플랜의 기존 가입자들은 7월 1일부터 대출기관으로부터 RAP 등 다른 상환 플랜으로 90일 내에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문을 받습니다. 만약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표준 상환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개편 외에도 내달부터 대학원생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우선 7월부터 대학원 플러스론이 폐지돼 신규 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용해온 부모 플러스론 역시 한도가 대폭 축소돼 학생 1명당 연간 최대 $20,000, 평생 총 $65,00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포트리 475 노인 아파트에서의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메인 스트리트 475 아파트 건물 뒤편 주차장 인근에서 80대 중반의 한인 노인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 아파트의 입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족사 및 극단적 선택,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파트의 한 한인 거주자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평소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포트리 475 노인 아파트는 전체 225세대 중 한인 입주민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으로 지난 2019년에도 일주일 사이에 2차례의 투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메인주 포틀랜드 해변에서 10여 년 전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뉴욕에서 거주했던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유전자 계보 분석과 지문 정보를 한국 경찰에 보내 신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주 검시국은 어제 지난 2015년 포틀랜드 동부 해안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가 한국 국적의 66세 김병란 씨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 10년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세거데오 카운티 셰리프국의 댄 리드 형사는 여성의 생전 모습을 추정한 추상화를 제작했고 지문은 FBI에 제출됐습니다. DNA 샘플 역시 FBI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지만 신원 확인엔 실패했습니다. 수사가 진전을 보인 것은 검시국이 미확인 변사체 신원 확인 전문 비영리기관인 DNA 도 프로젝트의 DNA 분석을 의뢰하면서부터입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계보 분석을 통해 해당 여성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신원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포틀랜드 경찰국은 한국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지문 자료를 전달했고 한국 경찰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지문이 뉴욕을 마지막 거주지로 두고 있던 김병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김 씨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